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말 한마디의 무게가 더욱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귀엽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만큼 책임져야 할 무게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면 안 되는 7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만 조심해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7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심코 했던 말로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고 멀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을 걸. 그 비밀은 끝까지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를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젊었을 때는 숱한 말 실수로 인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과의 관계가 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순간의 실수로, 때로는 무심코, 혹은 선의로 한 말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제가 나눌 이야기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혹시 나도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나?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면 안 되는 7가지. 먼저 첫 번째로 남의 비밀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관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은 활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비밀은 절대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무심코 전하는 한마디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제3자의 비밀을 말하는 순간 그것은 마치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에게 전한 이야기는 둘이 되고 둘은 넷이 되어 결국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라는 말로 시작된 대화가 어느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여고 시절 김윤희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윤희는 밝고 성실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 아픈 비밀을 4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와 헤어졌고 중학교 때 아버지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어. 가게는 망하고 엄청난 빚까지 떠안게 됐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치리에 빠진 아버지는 술에만 의지하다 얼마 안 돼서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 그리고 어린 남동생과 함께 판자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새 식구가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중인데 고등학생이라 쉽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린 나이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학교에서 알게 되면 정말 힘들 것 같아. 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선의로 담임 선생님께 이 이야기를 전했고, 다른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께 도움을 요청해서 성금을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친구의 이야기가 전교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친구는 불쌍한 아이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의 집 사정이 어렵다더라는 말이 돌고 동정 섞인 시선이 친구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친구는 원망 어린 눈으로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너한테만 말한 건데.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선생님한테 얘기했어? 네 선의가 나한텐 더 큰 상처가 됐어.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돕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 오히려 친구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친구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우리는 그날 이후 멀어졌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깊은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을 말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곁에서 묵묵히 들어주고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의 연봉 정보, 승진 탈락 소식, 개인적인 가정사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퍼질 때마다 서로 간의 신뢰는 무너지게 됩니다. 비밀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SNS가 발달한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인가? 선한 의도인가? 말할 가치가 있는가? 특히 남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세 가지 질문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비밀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잊으세요.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둘째, 누군가 비밀 이야기를 꺼낼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당신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정중히 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비밀이 유출되었을 때의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가족들은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말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면 안 되는 7가지. 두 번째는 바로 뒷담화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남의 말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덕을 쌓을 시간이 없어진다.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고 있다. 뒷담화는 우리의 입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우리의 인격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뒷담화는 듣는 사람의 마음도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오염시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되는 대화를 흔히 듣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이런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려시대 때 왕의 총신이 다른 신하를 험담했다가 궁 전체가 두 편으로 갈라져 수많은 대신들이 목숨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단순한 험담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왕권을 위협하고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큰 사태로 번졌습니다. 뒷담화는 작은 불씨가 큰 불길이 되듯 걷잡을 수 없는 문제를 만듭니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매일 하루 종일 두 손주를 돌보시는 박 할머니에 대해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네 아들이 500억대 부동산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주했대요. 손주들 떠맡기고. 검찰에서도 몇 번 다녀갔다던데 아이들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낸다면서요? 이런 소문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급기야 전국 뉴스에도 엘리트 사기꾼에 버려진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아들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CEO였고 사업 초기 미국에서 기반을 잡기 위해 일하느라 바쁜 아들 내외를 돕고자 자발적으로 손주를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퍼진 악성 소문으로 인해 손주들은 학교에서 사기꾼의 아이들로 따돌림을 당했고 박 할머니 역시 억울함에 우울증으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해가 밝혀졌지만 그동안의 고통과 상처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뒷담화는 대부분 아무런 근거가 없거나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런 뒷담화는 한 가정의 평화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뒷담화는 말하는 사람의 내면의 불안과 열등감을 반영한다. 즉,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고 비판하는 습관은 자신의 행복감을 저하시키고 대인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되고 그 자신도 언젠가는 뒷담화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더구나 현대 사회에서는 SNS라는 강력한 전파 수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뒷담화는 영구히 기록으로 남아 더 큰 피해를 주며 한 번의 클릭으로 시작된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 무고한 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뒷담화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둘째,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떠올려 보세요. 누구나 단점만큼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불편한 점이 있다면 직접 대화로 풀어보세요. 뒷담화 대신 열린 대화를 선택하는 것이 성숙한 자세입니다. 뒷담화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시작된 말은 결코 우리의 통제 안에 머물지 않으며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면 안 되는 7가지. 세 번째는 남의 약점이나 실수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너무 솔직하고 직설적인 말투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심을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오를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 사람이 군자이다. 미국의 시인 월트 휘트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지 마라. 불완전함 속에서 완벽을 찾아라.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을 지적하고 때로는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삼곤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때 네가 실수해서 큰 문제가 됐잖아. 너는 원래 그런 면이 있어서 걱정이야. 이런 말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역시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다가 관계가 소원해진 적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한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고 보니 그것은 제 자신의 오만한 생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픈 기억일 것입니다. 동양의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남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라. 상대방의 약점을 말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자로가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았을 때 어찌해야 합니까? 이에 공자는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살피느라 남의 허물을 볼 겨를이 없을 것이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남의 단점을 자주 지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실수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마치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마치 도자기의 금간 틈을 금박으로 메우는 금수리 기법처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와 배려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실수를 보았을 때는 그 순간의 행동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의 전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적이 꼭 필요하다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제시하세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입니다. 비판이 아닌 제안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북돋아주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렇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점과 실수는
감추어야 할 수치가 아니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성장의 과정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남의 단점이나 실수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면 안 되는 7가지. 네 번째는 자기 자랑입니다. 겸손은 모든 덕의 기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우월한 조건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고 뿌리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꽃은 시들고 뿌리는 말라 죽게 됩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할 때 오히려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향기로운 꽃을 억지로 맡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아서 결국 그 향기마저 싫어지게 만듭니다. 최근 제 동생의 부부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회원이 평소 자신의 재산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청담동에 빌딩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월세가 꽤 많아서 고급 외제차로 바꿨습니다. 우리 와이프 차도 새로 하나 바꿔줬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스위스로 여행 가기로 했는데 우리 집 테라스에서 와인 모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재산 자랑, 명품 자랑이 이어졌고 점점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러움을 사고 싶어서 했던 말들은 오히려 따돌림의 이유가 되었고 결국 그 모임은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과시욕구는 종종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되곤 합니다. 조선시대 정조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말은 비단 옷에 묻은 먹물과 같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랑하는 순간 그 가치는 손상되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특히 재산이나 지위, 자녀의 성공 같은 것들을 말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의 처지를 한 번 더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식적인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구가 클수록 그 사람의 내면은 비어 있다. 진정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과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나 부러움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많고 취업이나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파트 노인정에 다니시는 73세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늘 자녀 자랑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글쎄, 우리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지금 대학병원 과장이래요. 며느리는 교수인데 얼마 전에 여행 보내준다고 비행기 표를 끊어놨대요. 손주는 음악도 1등, 영어도 1등. 김 할머니는 모이실 때마다 온갖 자랑을 계속했고 급기야 다른 할머니들은 한숨만 쉬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말들이 아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아들은 어머니, 제발 저희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며 노인정에 나가시는 것조차 만류하게 되었답니다. 자녀에 대한 자부심이 오히려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과도한 자랑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SNS를 통해 자신의 우월한 조건을 더욱 쉽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큰 고독과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현대인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이다. 마치 달이 자신의 밝음을 자랑하지 않듯이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는 법입니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겸손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면 안 되는 7가지 중 4번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5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면 안 되는 7가지. 5번째는 남과 비교하기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버나드 쇼는 말했습니다. 비교는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교는 마치 독과 같아서 한 번 시작되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빛을 낸다. 특히 가족 간의 비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 딸 윤정이가 고등학교를 막 들어갔을 때가 떠오릅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사랑이라는 핑계로 딸에게 과도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노래 친구들은 잘하는데 도대체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내 언니들을 봐. 제발 언니들 절반만이라도 해봐. 이런 말들이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조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들은 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음을 깨닫습니다. 딸아이는 마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학교까지 그만두게 되었고 결국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결혼하여 잘 살고 있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미안하고 후회가 됩니다. 비교라는 칼날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비교가 주는 해로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끊임없는 비교는 자존감을 낮추고 열등감을 키웁니다. 더 나아가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직장에서는 실적을, 심지어 SNS에서는 남들의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런 비교의 습관은 우리의 일상을 피곤하게 만들고 때로는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동양의 옛 성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화와 국화를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도 각자의 때에 피어나는 법이다.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고유한 시기와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각자의 인생은 마치 다른 악기가 모여 만드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바이올린이 첼로가 되려 하거나 플루트가 트럼펫을 흉내내려 한다면 그 음악은 결코 아름다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는 진달래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구름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입니다. 비교는 결코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의 고유한 가능성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속도가 있음을 인정합시다. 누구나 자신만의 시기에 맞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 비교 대신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응원의 말이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른 빛깔을 가진 보석과 같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비교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남과 겨루는 경주가 아닙니다. 오직 자신과의 싸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교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면 안 되는 7가지. 6번째는 불평과 불만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고 불평은 자신을 해치는 독이다. 마크 트웨인 또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불평은 가장 하찮은 것에서 시작되어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간다. 부산의 중소기업 A사는 오랜 기간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기 위해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 변화는 회사가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은 외부 컨설팅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최신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변화를 주도할 30대의 젊고 유능한 팀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젊은 팀장의 등장은 조직 내부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나이 많은 직원들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바꾸나?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방식이야.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회사를 뒤집어 놓으려 하나? 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러한 불평은 새 시스템은 실패할 것이다는 유언비어로 확산되며 조직 전체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일부 직원은 교육을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고 결국 새로운 시스템은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내부 혼란은 외부로도 퍼져 거래처는 주문을 줄였고 투자자들은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경쟁사들은 이 틈을 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A사를 압박했습니다. A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도입하려던 시스템은 이미 다른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던 방식이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젊은 팀장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불평과 불신이 A사의 미래를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감정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2.5배 더 빠르게 퍼진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감정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3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러한 질문은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을 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세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불평할 때 긍정적인 관점을 제안해 보세요. 혹시 사정이 있지 않을까요?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부정적인 말이 미칠 결과를 상상해 보세요. 한순간의 불평이 신뢰와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하는 것은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청의 자세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갈등이 해소됩니다. 때로는 불평 속에 숨겨진 진짜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셨군요. 한마디가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과 태도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적어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를 조절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말과 감정의 힘을 알고 긍정적이고 성숙한 태도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화합의 시작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면 안 되는 7가지. 마지막 7번째는 남의 외모와 나이 얘기입니다. 중국의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이는 마음의 숫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 속에 있다. 또 인도의 현인 타고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름살은 웃음이 남긴 흔적이다. 이처럼 동서양의 현인들은 모두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시했습니다. 특히 타인의 외모나 나이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양의 전통에서는 주름과 흰 머리를 지혜와 경험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삶의 연륜을, 흰 머리는 축적된 지혜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마저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외모나 나이에 대한 지적이 자아 존중감을 크게 훼손시킨다고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 변화에 대한 지적은 깊은 상처로 남는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존감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50대 초반일 때의 일입니다. 어릴 적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냈던 동네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저보다 16살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고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다. 몇십 년 만에 소식이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저는 첫 인사부터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언니, 이제 할머니 다 됐네. 머리 벌써 하얘졌네.
그런데 갑자기 그 언니는 무척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알 수 없어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어릴 적부터 못생긴 외모 때문에 심한 상처를 받았었는데 이민을 간 이후에도 심한 인종차별과 놀림까지 받으면서 극심한 컴플렉스를 갖고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자존감은 더욱 낮아졌고 설상가상으로 20년을 함께한 남편마저 젊은 여자와 떠나버리면서 삶의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언니에게 친한 동생인 제가 무심코 했던 그 말이 더욱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 나이가 되어 똑같은 말을 듣게 되었고, 그때서야 그 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말은 결국 우리에게도 똑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나이 들면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사계절이 변화하듯 우리의 모습도 변화합니다. 봄의 꽃이 아름답듯 여름의 녹음도, 가을의 단풍도, 겨울의 눈도 모두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모든 계절에는 그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특히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는 TV나 SNS의 완벽한 모습들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기준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더욱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외모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합시다. 나이 들면 축복이며 그것은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둘째, 칭찬할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해주세요. 오늘 표정이 참 밝아 보여요.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다우세요. 외적인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건강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직접적인 언급 대신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요즘 좋은 산책길이 있다던데 함께 걸을까요? 이런 우회적인 표현이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라는 강을 함께 건너는 여행자입니다. 그 여정에서 서로의 변화를 존중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더욱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외모와 나이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말들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인의 외모와 나이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면 안 되는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남의 비밀. 비밀은 지키는 순간 신뢰가 되고 말하는 순간 독이 됩니다. 둘째, 뒷담화. 뒷담화는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갉아먹는 부메랑이 됩니다. 셋째, 남의 단점이나 실수.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에 서로의 단점이나 실수를 품어주어야 합니다. 넷째, 자기 자랑. 진정한 가치는 자랑하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다섯째, 남과 비교하기.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시간과 방식으로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여섯째,
불평과 불만, 무심코 뱉은 불평과 부정적인 말은 주변을 오염시키는 독이 됩니다. 7째, 남의 외모와 나이 얘기. 나이 듦은 축복이며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말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한 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한 번 상처 주면 평생 아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후회되는 순간들을 돌아보면 대부분은 말실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옛 성현들이 그토록 말 조심을 강조했던 이유는 말이 가진 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말은 우리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선물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대방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제가 7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말의 중요함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말실수로 인해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고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세상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